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맛수는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공천 갈등 속에 또 이낙연 신당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100일을 앞두고 지금 숨가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인 현직 법무장관이 이제 사표를 내고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식물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는 묘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뭐가 겁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에서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건 수락연설문 시작부터 불출마를 하겠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선거를 총괄 진두지하는 위원장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쇄신과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겠죠. 이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이뇨한 혁신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내놓았던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한 카드가 국민들의 심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지도부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서 갈등과 마찰이 빚었던 것이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에 대한 압박을 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상대 정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비교하게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불출마 선언이 쇄신과 혁신의 선점 효과를 분명하게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최고위원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불출마 카드 꺼낸 게 이게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몸을 자유로워지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 선거를 지휘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지원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몸을 자유롭게 그리고 가볍게 함으로써 총선 선거에 있어서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득권 내려놓기로 인한 좀 감동 포인트보다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당과 상의 없이 이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뭐 협상이나 논의의 과정 없이 그냥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은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자의 첫 일성이 당과 뭔가 상의 없이 불출마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자세인가 뭐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썼다는 출마 수락 연설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보니까 A4 용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고쳐 쓰고 했다는데 그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야당의 폭주 이런 거를 작심하고 비판해서 오히려 법무장관 할 때보다 더 칼날을 세운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만약 수락연설문에 그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야당과의 대결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86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을 숙주 삼아 개딸 전체주와 결합해서 이렇게 당을 망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얘기가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꿔나갈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문제는 명확하게 지적하되 국민의힘이 바뀌고 변화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길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의지에는
여의도의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쇄신 의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 속에는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찰 독재 정권으로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한 강렬한 비난 이면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이 보이고 있는 민낯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레임 전쟁에도 어느 정도 역할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미 최고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수락 연설이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세요? 본인은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법무장관 할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인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공의 적을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수락 연설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적대감이 굉장히 드러났던 연설이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탈정치인 출신 한동훈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반대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그 수락 연설이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 과연 민주당이 만든 겁니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영부인의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도 항목한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반성보다는 민주당을 향한 전쟁의 언어만 난무했던 그런 연설이었어서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정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투적인 언어만을 사용하는 아주 좀 식상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내내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정권 심판을 가져가는 게 지금 170여 달하는 야당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민심의 지적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는 이 같은 얘기들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피력합니다.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날 때마다 86 운동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개딸 전체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집단화된 상황 속에서의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민주당이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 있는 변화들을 추동해 나가야 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정치 혁신, 개혁의 길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뭐 저희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별로 이렇게 한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정말 저희가 만약에 긴장할 거였으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대통령께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하겠다라든지 이런 전향적인 태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해서 그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반성하고 시작을 했다면 민주당 상당히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연설에서 다음 총선 전략을 읽었다면 그건 결국에는 뭐 이제 운동권 세력의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왔던 그 정치적인 언행에서 수위가 좀 더 높아졌을 뿐 방향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울림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성공했던 그 비대위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인데 당시에 집권 말기이긴 했지만 대통령하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걸어왔던 길,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로서의 활동의 길은 겹칩니다마는
움직이게 되는 행동 반경이나 언어를 구사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운영해 왔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고 변화하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부른 것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모든 것들을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얘기를 새로 꺼낸 것이고요. 이런 일로 분연하게 나아갈 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정치가 변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에 몸을 담았던 법무부 장관이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구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총선을 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회고적 성격의 투표로 끌고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톤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아젠다에 민주당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건 민주당이 시종일관 검찰 정권, 기승전, 김건희 딱 이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니 운동권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운동권 특권 정치라는 대별되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일 뿐 한동훈 위원장은 이민청 설치를 법무부 장관으로 제안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관한 정책적 행보를 아마 이어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가 국민의 미래와 삶을 책임지는지 경쟁적인 구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랑 아예 단일화해서 일치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방식의 프레임은 아마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아바타 프로그램은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일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아바타를 넘어서 호위무사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김여사의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입장에서 뭐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시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에서 당의 혁신과 개선을 외쳐야 될 분이 오히려 민주당만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정권을 비호하고 대통령을 옹이하는 데에만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가능케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앞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거냐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을 보면은 조국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 그다음에 이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 사무처장을 했던 민경우 씨. 민경우 씨 같은 경우는 운동권에서 전향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대하고 40대 비정치인을 이제 전면 배치를 했는데 이런 면면을 보면 결국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386 운동권 세력의 퇴출 이거하고도 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7, 8, 9 세대의 등장에 대한 목소리가 컸죠.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정치가 한 번쯤 바뀌어줘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거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 세대 교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최고위보다 평균 연령이 한 10살 정도 더 확 젊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부터 73년생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이 결국 지도부의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텐데 여기에도 20대부터 30대, 40대가 고루 적절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깜짝 튈만한 인사들이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또 특별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도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김예지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박은식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던 의사로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적절하게 잡아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얼굴이 확 바뀌기 때문에 쇄신의 느낌은 주거든요. 뭐 일단은 근데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제 막 출범한 분들에 대해서 뭐 아직 세밀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저도 김예지 의원 같은 분을 인선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인선이다라고 보는데 뭐 이제 인선 중에는 뭐 외부에 계시던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던 뭐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뭐 구자룡 변호사라든지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들은 사실 민주당과 좀 각을 많이 세워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과연 지도부가 새 얼굴과 혁신을 외치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냐 그 지점에선 좀 의문이 들고요. 다른 정말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는 확실하지만 또 정치권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과는 또 완전한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을 뛰어넘어서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거냐 이건 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아직 본격 시작이 된 건 아니겠지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맨쇼 같은 느낌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비대위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원래 자, 한마디만 짧게 예. 얘기하고 넘어가면 제가 비상대책위원만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선출된 최고위원회와 달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시기에 그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의 원팀 구성들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선과 임명 권한까지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튀는 행동들로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칭 개혁신당을 공식화했죠. 자,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본류 경쟁에 나설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최고. 예. 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모토를 걸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환했다고 또 비꼬았더라고요. 예.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겠다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일성 중에 내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언급 그리고 국민의 삶에 관한 얘기들. 근데 이미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시종일관 얘기해왔던 또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민주당이야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고 이 고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많은 아젠다들이 있다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아젠다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국민 삶을 바라보는 게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기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 대신 가장 쉬운 정치가 누군가를 갖고 헐뜯고 비난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는 뉴스를 끌기엔 가장 쉬운 일이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 저 당에 대한 비난을 바탕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이 전 대표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쫓겨난 거에 대한 어떤 화가 났달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야당의 어떤 목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총선 전략인 건지 이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전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했던 게 개혁신당이라는 네. 이름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이제 보수 세력에서 좀 새로운 개혁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탈표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고 노회찬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정의당까지 언급한 거는 저 이건 명백하게 이 제3지대 빅텐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연설에서 굉장한 차별점이 두드러졌던 게 결국 김 여사의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완전히 달랐던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뭐 반성해야 된다 정도로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칼잡이의 아집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유무형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법개혁농단의 트라우마까지 건드리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하게 국민의힘과 좀 결별 선언을 한 것이고 아예 정말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 또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탈표들을 모조리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과의 뭔가 협상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아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3지대에서 목소리를 내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 이제 예. 이준석 개혁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들이 엇갈립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천하의원 중에서 이제 아무도 안 가서 결국 홀로 사실은 어제 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7석에서 8석,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30석에서 40석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예측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제3지대에 대한 공간 포션을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도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꽤 선전을 했고 비례대표도 10석이 넘게 가져갔던 모델들 아마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미 그 정당은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당의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는 다른 모습이죠. 나중에는 이들이 다 하나로 연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동력들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드시 밖에서의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소구력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요. 최소한 이 전 대표가 추구하는 신당의 가치가 맞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현역 의원들이 누군가는 자기직을 버리면서까지 그 정치적 기치가 맞다고 함께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공간, 정치적 공간을 창출했던 거는 국민의힘이 다소 영남 중심으로 또 굉장히 올드한 정당으로 굳어져 있을 때 젊고 수도권 중심의 새로운 기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호소력이 있었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더 개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순간 이 전 대표 위치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이 보수적인 상황을 버리고 아예 진보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애당초에 추구했던 기본 방향과는 좀 많이 엇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발언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자기는 경쟁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하고 차별화해라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또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특임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그 용산의 의중을 관철하는 일종의 공천 학살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승민 최고? 이게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뭐 노림수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처음에 연대설도 나왔었고 네. 나중에는 뭐 대척점에 서로 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각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세대포 이론 같은 것들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거나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 선을 확실하게 긋고자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들을 다 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인 것이고, 앞으로의 그 둘의 관계도 어떤 연합이나 일종의 화합, 대화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준석 대 한동훈 이런 구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말의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 이준석 대표도 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많은 뭐 현역 의원들을 우리가 바꾸면 이제 그걸 물갈이다, 뭐 쇄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용어를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당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이삭 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 대표가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반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게 되는 스탠스를 너무 강력하게 취합니다. 그 정권 말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권당이란 모름지기 대통령당 또 대통령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당인데 그런 여당이 대통령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다소 부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격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전 대표는 아예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길로 돌아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우리 박성민 최고한테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지금 이준석 이제 신당이 어찌 보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 더 매섭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져서 총선으로 가면 이게 표심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확장성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동안 해왔던 언행이라든지 뭐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던 뭐 그의 공약들, 뭐 주장들 이런 것들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뭔가 여성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이 갖는 한계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수 신당이 아니라 개혁 신당을 내걸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아젠다까지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말기술적으로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준석이 변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근데 아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표를 오히려 갈라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지가 만약에 뭐 대구가 된다거나 뭐 영남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신당에서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의 그 텃밭을 완전히 이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도 더 긴장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하실 말씀 없으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로 이제 시신 행보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공천 관련 여러 잡음 또 이낙연 신당론으로 당내 위기감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직 사퇴 또 통합비대위 전환을 연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만났습니다. 이낙연 대표와도 만나자고 말을 넣어놨다라고 하는데 연락이 아직 안 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안 만나는 걸까요? 못 만나는 걸까요? 뭐 만나고는 싶은데 못 만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연락을 넣어놨다, 뭐 연락을 주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어쨌든 노력이 물밑에서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만남이 성사되기보다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이 좀 이 갈등 봉합에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총리 연대 이전에 어쨌든 두 분의 총리께서 움직이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를 표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뭐 갈등 과정에서의 잡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께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의 역할이 좀 주목되는 시점이고 그 두 분을 통해서 이 갈등의 출구가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최고는? 통합비대위를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을 거라면 사법 리스크로 얼룩져서 체포동의안 올라오고 각종 구설수가 있었을 때 진즉에 그 자리에 내려놨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결행하거나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텐데 여기에 촉발할 수밖에 없는 요인 하나가 딱 들어선 게 지난번 대장동 사건 관련된 최초 뉴스 제보가 네. 이낙연 전 대표 사람이라는 게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고른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 국민의힘과도 연동이 돼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지켜줬던 건 국민적 여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렵다, 힘들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받침이 됐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지지세가 우상향 우선을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한동훈의 구도도 지금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엎어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도권 등지에서의 여론조사가 다시금 역전돼서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촉발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합 비대위든 이선 후퇴 목소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사수해야 되니까 그걸 받을 수 없을 거고 이런 갈등 한복판에서 과연 그 두 명의 총리가 역할할 수 있겠나라고 한다면 저는 턱없이 부족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최고가 이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친이낙연계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보도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서 왜 이를 공개적으로 또 밝혔는지. 그리고 또 이제 친 이재명 쪽에서는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또 목소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히려 갈등을 깊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이제 공공연한 소문처럼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뭐 사실 그렇게 이 갈등 국면에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오히려 좀 이 갈등을 깊게 만드는 요소가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저도 그게 참 의문이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일단은 지금 파악된 사실로는 이 내부에서도 이낙연 캠프에서도 당시에 남평호 실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몰랐고 이런 제보를 받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좀 단독 플레이였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최근에 이 캠프 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 당시 이제 기자의 그 공언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신당 창당에 앞서서 리스크가 될 요인에 대해서 뭐 한번 공식적으로 털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도 절대 이 갈등 봉합 국면에서 좋게 작용할 리가 없는 상황이라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좀 아이러니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추진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두 전직 총리가 그걸 수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거는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충분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만 빼고 나머지 다 헤쳐모여 이런 방식으로 가려는 그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기자회견 이후로 이낙연 전 대표는 더 고립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품지 못하게 되는 상황처럼 또 이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당에서 남아있을 의지가 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당을 차리게 되면 이건 전적으로 당내의 분열로 선거에 하등에 이익이 될 일이 없는 것이고 각종 여론조사를 지켜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비슷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단 몇 퍼센트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수도권 등지를 보더라도 여권 같은 경우는 후보가 그렇게 여럿이 난무하는 경우들은 아닙니다. 근데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정부라든지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정치 자원들이 전부 총선에 몰입돼서 각 지역마다 예비 후보들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만약 신당을 차리고 여기서 공천받지 못하게 됐던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몰려서 하나라도 둘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저렇게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품을 수도 없게 되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와 또 공천관리위원장을 좀 중립적인 인사 뭐 이런 내부의 어떤 통합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공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뭐 보도가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외부 인사를 일단은 하는 것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 약간 연이 특정하게 없는 분들을 하려는데 좀 공감대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좀 공정성 시비 논란 또는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잠재울 만한 뭐 학자 출신 중에서 굉장히 뭐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개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주장들을 피력해 왔던 분 뭐 이런 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뭐 공관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내부의 그 공천 불안성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공관위원장 말고도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의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 두 가지가 공관위원장의 좀 공정한 인사를 모시는 거 그다음에 선거제에 있어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좀 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카드로서 선거제 개편과 뭐 공관위원장 인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대선 때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고 거기서 이제 단일화해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제 되도록 돼 있었는데 정몽준 후보가 이제 토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만나줬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걸 기세 삼아서 이제 또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찾아가라고 했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를. 예.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고 원하는 건 워낙이나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시종일관 거론합니다. 근데 뭔가 태도를 바꾸거나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거나 하는 거라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의 지난 역사와 과거인데 그게 사법 리스크로 다 귀결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대표직을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걸 부인하게 되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국민의 힘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줘서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방정식을 쓰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쓸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둘이 만나서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세대 교체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구도를 만들면서 중도 수도권의 마음을 가져오고 그게 수치나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본인 리더십으로 풀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호남의 지지가 중요한데 거기서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사실 그 동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병민 최고 이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후회환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신당은 사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저는 그
우리들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 드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새겨 들으실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의 움직임이 뭐 적절한 움직임은 아니나 그것을 너무 과하게 악마화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아예 돌아올 수 없게끔 퇴로를 당내에서 차단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더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셔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게 뭐 만나봤자 뭐 여러 얘기가 오가지 않을 것이다, 빈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들 어쨌든 만나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적극적으로 통합을 위한 움직임, 과감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이낙연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 타임라인이 이미 다 나온 상태라서 봉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미 한강을 건너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극적인 통합을 위해서 어떤 사전에 거대한 장치를 까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손을 번쩍 들어주고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면서 가게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관한 신뢰와 정치적 자본, 자산 자체를 다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게 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말미에 좀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 당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러다가 그 당에 남아있으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야말로 여기에 머뭇거리면서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주는 순간 정치적 생명은 더 이상 남아있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전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근데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불과 며칠 전까지 장관을 하시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급변하는 환경이 결국 정치의 속성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갈등이 골이 깊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극적인 봉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내년 22대 총선에서 86 운동권 세대 용퇴론이 지금 부각될 전망입니다. 뭐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앞으로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 86 용퇴론이 이제 처음 나온 건 2015년 4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대패하면서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총선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될까요? 네, 저는 뭐 세대 교체는 이번 선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아젠다다라고 봅니다. 사실 시대 정신 자체가 뭔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뭔가 새로운 걸 해준다 이런 뭔가 행위적인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여야 모두 너무 고인물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영남권 인사들이 너무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당의 문화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정 세대가 너무 과포화되어 있는 현상이 결국 당내의 민주주의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세대 교체, 세계관 교체,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 되는 게 여야 모두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이제 네. 국민의힘도 지금 뭐 이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의 386 의원, 다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맞서서 전략 공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고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많고 가능한 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저희는 이번 선거에는 무조건 이기는 공천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젊은 세대를 86 운동권과 맞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들어가서 여론조사 수치상
민주당이 가장 오랫동안 점하고 있었던 지역들을 흔들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대신 민주당이 지금 국회 의석으로는 제1당이고 거대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도부만 보더라도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등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의 주류를 점하고 있고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민주당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집단들이 나라와 또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며 지내고 있는데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운동 정치인들만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과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는 혁신과 쇄신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적 쇄신의 심판대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는 좀 시끄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호 이제 사선 의원이 이 86세대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은 구속이 됐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신당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80년대 전대협이 이제 대부분 386 의원의 주축인데 그 빈자리를 90년대 한총령 출신들이 또 차지하려고 한다. 사실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갈등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출사표를 던지는 건 자기 마음이기는 하고 자기 자유이긴 합니다만 공천을 받는 건 또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도 이제 막 뭐 공관위원장 인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시점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뭐 운동권 세력이 그대로 뭐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도 이번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정말 대승을 거둬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적절한 인물들 그리고 필요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꼭 정말 뭐 연고나 감정 뭐 또는 친소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 공천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주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적절한 인사들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 흐름과는 이제 거슬러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올드보이들의 귀환.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선의 김무성 전 대표, 4선의 최경환 전 의원,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정동영 전 대표, 이종걸 전 의원. 자, 이런 움직임은 뭐 민주주의에서 뭐 선택권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여건이 있는데요. 지금 언제나 때가 되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는 분들이 늘 그때그때 존재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건 과거의 정치가 정말 잘해와서 큰 영광으로 그분들의 힘이 중요했다면 그분들이 나서겠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그분들을 소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여의도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게 되는 게 지금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여든 야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넓어야 그 공간에 새로운 물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간을 열어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줄 때 나중에 역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치고도 젊으니까 동의하겠죠?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손에 쥔 걸 놓아야 새로운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이 꼭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역할들, 당내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정치의 원로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요즘은 특히 충분히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의원직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 원로로서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뭐 지역에 갔을 때 뭐 줄 서서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뭐 아이돌 대우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도 지역구 가면 그런 대우를 받는데 그러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안을 쭉 다뤄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씨. 네.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면 진짜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정치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또 한 해를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막 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당에 국민들이 선택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갑진년에 국민의힘이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성민 최고요. 전 정치가 이제 국민들께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드는 게 결국 정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고 정말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결기 어린 마음으로 저희가 임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세대교체의 흐름이라든지 새로운 세력들의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에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로 새해에는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분이 다 이번에 내년 총선에 이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천도 받으시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